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젖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3월 말부터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젖소에 감염되고, 그리고 또 텍사스 주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젖소하고 접촉한 다음에 결막염 증세를 보여가지고 이제 회복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사람한테 점점 더 접근한다는 그런 공포감들이 많습니다. 이런 네. 와중에 미국 농무부가 우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류 쪽, 그다음에 그 가공 그 쇠고기, 가른 쇠고기 같은데 그 샘플을 수집해서 이게 과연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FDA도 그렇고 미국 농무부,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조금 전에 성명이 나왔는데, 중간 샘플 검사 한 300여 개 샘플을 검사를 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사우어 크림이라든가 치즈 같은 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했더니 안전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광우병 파동 때 그 육류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인데 일단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인체 전염 우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네. 아닌데요. 지금 이제 젖소가 이제 포유류니까요. 네.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접촉한 사람이 또 감염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걱정하는 게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새로운 숙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그 H5N1 고병원성, 그게 이제 문제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지만 사람이 직접 사람 간에 감염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겁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사람까지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철새를 통해서 또 여러 나라로 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네요. 그 세계보건기구 그 글로벌 인플루엔자 프로그램 책임자가 네. 그저께 제네바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젖소에 감염되는 지금 9개 주에서 한 근 40건이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텍사스 주민 한 사람은 그 젖소하고 접촉하고 나서 증세가 결막염 증세를 보였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하면서 미국 같은 감염 사례가 철새 때문에 다른 나라에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 젖소라든가 이런 데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결막염에 걸렸던 그 사례를 첫 인간 감염 사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조류와 접촉한 가축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첫 케이스로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포유류 간에 H5N1가 포유류 집단 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사람 간에 급기야 확산, 직접 감염 위험도 있는 걸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씩 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걸 또 옮길 수 있다. 나라 간에도 철새가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미국하고 협력해서 이거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우려 속에 축산물 가격이 또 출렁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로 좀 볼까요?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그저께 기준인데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그 생우,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격이 아주 많이는 아닌데 좀 빠지는 추세가 완연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그 돼지고기 선물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들 얘기는 이 돼지고기, 돼지까지 그렇게 이제 전염된 그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는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시장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우려지만 그래도 심리가 좀 우려가 많기 네.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시장 움직이는. 얘기가 네. 가축의 그 조류 독감 감염 확산 우려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요. 네. 미국에서 9개 주에서 젖소 조류
독감 감염 이제 보고된 상황에서 그 일부 샘플 우유, 그 저온 살균 우유 샘플 20%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더 긴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농무부도 그렇고 돼지까지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쇠고기에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음식할 때 조리를 할 경우에 다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 등 이 미국의 동맹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미국이 제대로 돕지 않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미국이 지금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사드 때 중국이 굉장히 압박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다음에 호주가 또 중국하고 또 한동안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블룸버그 보도는 그때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압할 경우에 동맹들을 지원하는 그런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2021년에 리투아니아가 그 자기네 그 수도 빌니우스의 그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을 했는데 그때 중국이 굉장히 막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응팀이 생겨서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그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이 수출은행을 통해서 한 6억 달러가 넘는 신용도 제공하고 농산물을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을 닫아버리니까 미국에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응팀이. 이 이름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대응팀의 이름이? 그 구체적인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지는 않고 회사처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처럼. 그래서 이제 국무부의 경제 담당 차관 밑에 중국 정책 조정관이 팀장이 돼서 한 8명 정도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중국이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동맹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외에 시장 다변화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그 가상 훈련까지 이렇게 그런 시스템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관련돼서 또 어떤 얘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보니까 그 블룸버그 보도는 이 리투아니아를 이렇게 지원한 케이스가 있고 나서 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에 있는 한 10여 개국이 그 중국 압박을 이제 받는 케이스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원을 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사드 관련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일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뭐 이런 일을 상기해봐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뭐랄까요 뭐 신뢰 이런 걸 좀 줘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네. 이렇게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네.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게 계속 되겠느냐에 대한 좀 회의감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블룸버그 지적을 보면요, 그 웬디 커틀러 참 귀에 익숙한 이름이죠. 네. 무역 대표 보호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인데 국무부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한국이라든가 호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부분 그런 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그 국무부의 경제 담당 차관도 그 블룸버그 기자가 이전에 이렇게 한국 같은데 많이 돕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타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그 필리핀이 지금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이 심각하죠. 막 네. 물대포 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이 대응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필리핀 농산물 불매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수출 시장 다변화라든가 농업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국무부가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런데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하겠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데 아무래도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그 어떤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돕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회의감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블룸버그가 상기시킨 게 트럼프 때 기억하시지만 환태평양 경제동반도 협정 탈퇴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되고 나서도 이게 이제 이거 후속 조치에 미국이 협력은 하지만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무역 분야 합의에서는 지금 미국이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익과 관계에 대해서는 동맹이 어려워도 조금 이게 적극적으로 돕기는 어렵다. 그게 미국의 한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도 우리 얘기입니다. 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조사된 어떤 조사 결과가 또 있는데 이 분야가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 지속 가능성 부분이네요. 그 연합 인포맥스가 세계 에너지 총회가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이른바 에너지 트릴리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릴리마라는 게 이제 네. 어떤 삼중고, 그러니까 난처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 어떤 그런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네. 그 순위를 산출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사 대상국이 126개국인데 34위 정도, 한 중위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 거의 바닥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바닥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지수를 보면요, 한 네 가지 분야를 이제 평가해가지고 종합을 하는데 에너지 그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안정성 측면, 그다음에 이제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네 가지 지표를 이제 종합을 해서 매기는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 안보 측면 같은 거는 점수가 비교적 높은데요. 네. 그 다음에 특히 환경 부분은 거의 뭐 낙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특히 환경 부분에서는 거의 꼴찌였지만 그래도 폴란드보다 우리가 좀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폴란드가 우리보다 더 나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OECD에서는 특히 이런 그 환경 부분에서는 에너지 관련 완전히 꼴찌로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분야가 좀 나뉘어져 있는데 그나마 좀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가 우리가 있는데 환경 쪽, 에너지 쪽에서는 예, 네.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G7이요. 네. 그 지난 월요일에 이탈리아에서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를 했고 이게 뭐 일부 보도가 됐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물려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환경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는 게 좀 이렇게 드러나니까 좀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순위가 높아져. 우리가 아까 종합 순위가 34위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31위. 아무래도 유럽국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보면서 좀 반성할 부분은 하고요. 네, 그럼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네네.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앞두고 자금이 모자라다라는 얘기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네. 좀 나오고 있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모금 파티를 갖는다고 이 초청장을 블룸버그가 입수했다고 하네요.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바이든은 이른바 풀뿌리 모금,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 그 모금 면에서는 트럼프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자금이 그나마 좀 덜 모이고 그게 전부 그 사법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앞서서 지난달 초에 그 플로리다에서 그 갑부들한테 네. 그 팔았었죠. 티켓 팔고 해가지고 그때 한 $5천만 이상 확보한 걸로 발표가 됐었고 그때 이제 제가 보도를 드렸지만 제일 VIP 티켓이 엄청나게 비쌌죠. 트럼프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게 한 장에 얼마였죠? 우리 돈으로 한 근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블룸버그가 초청장을 입수해가지고 그저께 보도를 한 걸 보니까 다음 달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번에 또 그런 억만장자 상대로 하는 모양인데 그때도 똑같이 그 VIP 티켓 $84만 4,600 11억 원 정도 이걸 또 파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그 플로리다에서 했던 파티에서 그래서 총 한 6,800억 원 정도 5천만 달러 모았었죠. 모으겠다고 했는데 5천만 달러 목표를 달성한 걸로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돈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지난 현지 시간 일요일 날 마이애미에서 조용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센티스가 이제 경선에서 이제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금줄을 아직도 자기 후원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좀 자기한테 좀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 대신 디센티스가 이번에는 내가 하고 되면은 다음엔 당신이 하라는 식으로 차차기 그거하고 이게 맞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게 플로리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선을 한 모양입니다.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 역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은 듯 했다가도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 이 잘 라스베가스 모르겠어요. 네. 보면은 네바다 주지 않습니까? 네.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3%포인트 앞선 곳인데 네. 이번에 최근에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트럼프가 바이든의 8%포인트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합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치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미국 정치권 월가 주택을 싹쓸이 투자한다. 그런데 이 투자에 초당적인 철퇴를 가한다. 이게 뭐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네. 건데요. 이게 더 특이한 게요. 폭스 비즈니스가 이거를 보도한 이걸 전하면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월가가 주택을 대거 사들이는 것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얘기까지 공화당 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공화당이 어떻게 이런 월가를 이렇게 좀 밀어제치지 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보도한 제가 네. 며칠 자리 비웠을 때 제 대신 해주셨던 배수연 네네. 국장이 이걸 뽑아가지고 또 보도를 이걸 이제 기사를 썼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미국 연방 상하원은 물론이고 일부 주의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특히 싹쓸이 매입하는 거를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그동안에 움직임이 좀 있었으니까 이걸 매물이 뭐 딸렸다든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매물도 많이 달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집을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애 첫 주택을 가지는 특히 젊은 층들도 문제가 많아지고 하니까 공화당이 이것도 역시 선거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거 안 되겠다 싶었든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까지 이런 식으로 입법을 막 착착 하나씩 내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나 집을 샀길래요? 보니까요. 네. 2022년 팬데믹 정점 때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전역에 거래된 단독주택 리이트 중에서 한 채를 대부분은 또 현금으로 싹 사들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죠.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공화당까지 가세해가지고 특히 젊은층 표를 겨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큰 손해 실체, 뭐 이름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예, 지금 뭐 보니까 인비테이션 홈스라던데 그다음에 뭐 이런 데가 이제 상장사인데요. 여기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몇만 채씩 갖고 있는 사모펀드 지원받는 부동산 회사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임대주택 같은 네. 경우에도요. 관련돼서 이 부분은 뭐 초당적으로 어디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집값을 좀 잡아보자. 지금 보면은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 그야말로 공화당 텃밭이죠. 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 아주 극우고 인사죠. 이 사람조차도 이거 안 된다. 최근에 X에다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기업의 이런 주택 싹쓸이가 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하는 걸로 보인다 하면서 주민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점이 입법에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당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하고 맨해튼 연구소 여기는 이제 보수 싱크탱크인데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거의 같은 비율로 유권자들이 월가 싹쓸이
차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그런 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주택 보유 상한선 지금 현재는 뭐 이런 그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데는 한 1,000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50채로 대폭 줄이자는 그런 법안도 나왔고 이게 이제 이건 민주당 하원이 이제 입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미 주택 헤지펀드 통제법 이렇게 공동 발의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애틀란타 같은 경우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임대주택의 한 11% 이상을 부동산 관리사 3개가 가진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가 부동산 전문가를 이용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폭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참 이게 또 좀 특이하네요. 어제 나온 주택 지표가 또 있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실러 2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이고요. 직전월이 6% 상승이었으니까 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늘. 오하이오주 상원 공화당 의원 얘기도요. 대규모 주택 보유자한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런 법안을 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독점 금지법에 위배된다.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선거가 급하긴 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알겠습니다. 집값과 관련된 이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